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주간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지적장애를 가진 20대 남성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서 수십만 원 상당의 온라인 게임 콘텐츠 등을 결제한 일당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피해 남성의 어머니는 아들이 이들에게 모텔에 감금까지 당했다고 밝혔습니다. 송국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거제에 사는 66살 이모 씨는 최근 아들의 휴대전화 요금이 연체됐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요금 명세서를 확인한 이 씨는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들 앞으로 휴대전화 1개가 더 가입돼 있었던 겁니다. 휴대전화 2대에 8월 청구 요금을 합치면 무려 200만 원이 넘었습니다. 요금 내역에는 170만 원 상당의 게임 콘텐츠를 결제한 내역도 있었습니다. 20살의 아들 구모 씨는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입니다. 이 씨는 아들이 지인들한테 불려나간 뒤 처음 본 사람들한테 속아 휴대전화를 강제로 가입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지적장애인인 아들의 명의만 이용했다는 겁니다. 얘를 이용해서 끌고 다니면서 우리는 거제에 사는데 부산으로 울산으로 아이를 데리고 다니면서 이렇게 많이 이렇게 폰을 개통을 해가지고 이들한테 끌려다녔던 구 씨는 당시 상황을 기억했습니다. 저를 이제 처음 본 애들이 저를 이제 데려가서 이제 감금을 시키고 이제 강제로 욕설을 하면서 이제 폭행을 하겠다는 식으로 이제 협박을 해가지고 억지로 제가 하기 싫은데도 이제 해야 되니까. 이 씨는 지난 26일 해당 사건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경찰은 최근 이와 비슷한 사례가 더 접수됐다며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한 뒤 단말기를 팔아넘기는 일명 휴대폰 깡에 지적장애인 명의가 활용됐는지 다각도로 수사한다는 입장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국혜입니다. 고성군에서는 뉴스호스텔 건립으로 경제 효과를 키우려는 지자체와 생계 위협이 된다는 숙박업계 입장에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건립 추진을 두고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고성군이 뉴스호스텔 강행 의지를 밝히면서 먼저 칼을 뽑아 들었습니다. 보도에 표영민 기자입니다. 고성군은 백두영 군수 취임 이후 유스호스텔 건립을 추진했습니다. 유스호스텔을 지어 전국대회와 전지훈련팀 유치, 체류형 관광 자원으로 활용하겠다는 구상입니다. 그러나 지역 숙박업계의 반발이 계속되면서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숙박업계와 4차례의 간담회에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최근 백 군수는 사실상 유스호스텔 건립 강행의 뜻을 밝혔습니다. 정치용어로 개문발차라 그랬습니다. 기차문은 열고 달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숙박업소분들과 계속적인 소통을 통해서 문제를 풀도록 하고. 먼저 고성읍 신월리 일원 군유지를 1순위 후보지로 정하고 고성 하이화력발전소 상생협력기금 100억 원을 투입해 2021년까지 유스호스텔을 완공할 계획입니다. 고성군의 사업 강행 움직임에 지역 숙박업계는 반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유스호스텔이 문을 열고 청소년과 일반인 투숙객을 받게 되며 100여 개의 지역 숙박업소가 고사 위기에 처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우리 군에는 일반 투숙객이 적어 스포츠 선수들에 대한 의존도가 높았는데 유스호스텔이 건립되면 우리 숙박업체는 사실상 고사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또 고성군 종합운동장 인근 합숙소와 기숙사 건립 등 적은 예산으로 가능한 대안들이 있는데도 군이 무리하게 유스호스텔 건립에 100억 원을 사용하려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침체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유스호스텔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고성군. 오히려 국민 생계에 위협이 된다는 숙박업계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표영민입니다. 얼마 전 소아과가 사라지면서 원정 진료를 떠나야만 했던 한 지역의 사례에 대해 보도해드렸었죠. 하지만 이런 상황들은 비단 특정 지자체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대책은 없을까요? 현장 점검 360도에서 아동의료 사각지대로 전락한 농어촌 지역의 현실을 심층 취재했습니다. 구지은 기자입니다. 젊은이들의 발길이 끊긴 농촌 지역에서
눈을 씻고 찾아봐도 아이를 찾긴 힘듭니다. 점점 더 젊음을 잃어가고 있는 곳.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인구 4만여 명의 작은 지자체 합천군. 전형적인 농촌 중심의 지자체입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뜻밖의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언제부턴가 소아과들이 사라지고 있는 겁니다. 1년 전 합천에서 진주로 이사 왔다는 20대 주부 김모 씨. 두 돌도 채 안 된 아들을 데리고 진주로의 이사를 강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갑자기 아플 경우, 주말 공휴일 이럴 때 아플 경우에는 24시 하는 병원이라든지 아동을 전문으로 하는 병원이 없다 보니까 타지로 나와야 하는데 그것조차도 이제 뭐 집에 남편이 없는 경우라든지 이렇게 돼버리면 저는 운전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아이랑 바깥으로 나오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임산부 시절 검진부터 아이를 낳고 키우기까지 원정 진료에 쏟은 돈도 돈이지만 몸도 마음도 이미 지칠 대로 지친 상태였습니다. 이사를 결정할 당시 합천에 직장을 둔 남편의 왕복 2시간 출퇴근길을 생각할 마음의 여유는 없었습니다. 새벽에 6시부터 줄 서서 이름을 적고 진료를 보시고 이제 진주분들도 9시부터 줄 서서 이제 병원에 아기 진료를 보는 상황이더라고요. 근데 제가 타지에서 오면은 당연히 그분들보다 늦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아기는 당장이 아픈데. 합천에 소아과가 없다 보니 인근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다른 전공의사들이 소아과 진료도 병행하는 것이 유일한 대안이었습니다. 8살 아들을 둔 30대 주부 김모 씨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얼마 전 뇌수막염 진단을 받고 입원했던 아들의 병원 진료를 받기 위해 이른 아침부터 찾은 버스터미널. 인근에 마땅히 찾아갈 소아과 병원이 없어 밤새 고열과 구토로 아팠던 아들을 데리고 먼 대구의 병원에 가야 하는 상황이 야속하기만 합니다. 얘들이 아플 때에는 응급실을 가도 어른들 상대니까 아무래도 소아 담당 의사 선생님이 없으시죠. 그렇다 보니까 그냥 거기서 일반 기본적인 처치만 받고 그 다음날 다시 재방문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대중교통을 이용했을 때 합천에서 인근 대구병원까지 이동하는 데 걸리는 시간만 왕복 3시간. 특히 대기자가 많은 소아과 진료 특성상 하루 반나절이 지나가는 건 특별한 일도 아닙니다. 시간이라고 할 것도 없어요. 그냥 하루 반나절은 간다고 봐야 돼요. 지금 아침에 그렇게 일찍 일어나서 가도 한 대구까지 1시간 걸리니까 거기서도 바로 진료를 볼 수 있는 게 아니고 또 기다렸다가 대기 타고 뭐 약 타고 이렇게 오면은 바로 오전은 거의 반 시간은 간다고 봐야 되죠. 경남 지역 소아 전문 의원은 모두 103곳. 이 중 창원과 양산, 김해, 진주 지역의 의원이 82곳으로 전체의 80%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반면 합천을 비롯한 의령, 함안 등 농촌 지역은 의원 수가 적거나 아예 없는 곳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소아과들이 도심 지역에 몰려 있는 겁니다. 환자가 병원급 의료기관에 1시간 내 접근하기 어려운 인구 비율이 30%를 넘으면 의료 취약지라 칭하는데 하동과 함양, 합천, 산청, 의령 등 5곳이 소아 청소년과 의료 취약지에 해당됩니다. 전문가를 찾아가 봤습니다. 경남의 소아청소년층이 2016년을 기점으로 전입인구가 전출인구보다 큰 폭으로 감소를 했습니다. 소아청소년층의 전입인구가 감소했다는 뜻은 실제 소아과 진료를 받는 대상이 감소했다는 같은 뜻이거든요. 그리고 또 특히 아시다시피 출산율이 떨어지고 있기에 한 가정당 자녀가 많아야 1명 내지 2명이다 보니 실제 최근 5년간 지역별 아동인구 변화 추이를 보면 소아 전문의원이 꾸준히 늘고 있는 양산 지역 아동 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지만 의료 취약지로 지정된 의령, 함양, 합천 지역은 감소 추세입니다. 농촌을 떠나는 인구가 늘고 낮은 출산율로 아동 수가 급격히 줄어들면서 사태는 점점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2달 전 경영상의 이유로 문을 닫았다는 농촌 지역의 한 소아과. 과가 폐업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병원 건물 관계자의 말에서
병원 측의 고충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지자체에서는 아동들을 위해서 조례를 제정을 해서 지원을 해주는 그런 자치단체도 좀 있는 것 같고, 자기가 몇 번 이야기를 해봤는 모양인데 자기 나름대로 많이 안 움직이겠어요. 저도 오늘 갑자기 통보를 받았고. 경남도는 당장 각 지자체에 병원 신설을 지원하는 것도 전문 인력을 확보하는 것도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그나마 부족한 의료 인력은 공중보건의가 보충해왔지만 경남 지역 공중보건의 수도 해마다 줄고 있는 상황. 내년에 공보의를 확충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입니다. 공보 사업에 우선순위를 서서 선정을 할 수 있도록 그걸 신청하도록 저희가 유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보건복지부 공모 사업에 선정되는 것 말고는 지금 별다른 방도가 없는 거다, 그죠? 그거 외에는 지금 저희 좀 더 추진하고 있는 거라든지 아직 계획이라든지 그런 건 없는. 경남도는 해결 방안 중 하나로 야간과 주말, 아이가 갑자기 아플 때 찾아갈 수 있는 병원인 달빛 어린이병원 3곳을 운영 중이지만 이 역시 농촌 지역에서는 무리입니다. 농촌의 작은 의원에서는 밤까지 근무가 가능한 의료진을 구하는 것도 거기에 대한 인건비를 충당하는 것도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역 같은 데는 의사나 이런 부분, 간호사나 이런 부분이 사실은 인건비나 아니면 인력 구하기가 사실 좀 힘들잖아요. 12시까지 한다던가 주말에도 하는 부분인데 좀 독려를 해서 좀 이렇게 하는데 그게 말처럼 쉽지. 전문가는 무엇보다 각 지역의 소아과가 유지되기 위한 전폭적인 지원이 우선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의료 취약 지역에는 그 아이들을 위해서라면 그 소아과가 유지될 수 있도록 각 지자체에서 전폭적으로 지지할 수밖에는 없을 거고요. 그다음에 아이들을 위해서는 24시간 돌봐줄 수 있는 주치의 제도가 활용할 수 있다면 더 좋을 것 같고, 더불어서 아이들 의료 취약 지역의 아이들을 찾아가는 맞춤형 소아 이동 진료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다면. 소아들은 작은 어른이 아닙니다. 시기마다 걸리는 질병도 쓰는 약도 완전히 다릅니다.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작은 병조차 편안하게 치료할 병원이 없다는 것에 여기가 너무 미워지려 합니다. 부모들이 보내온 메시지들, 이것이 현실입니다. 저출산과 농어촌 지역 소멸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요즘, 그나마 태어난 아이들이라도 건강하게 자랄 수 있어야 할 텐데 말이죠. 아동들의 계속되는 삶의 질 저하. 과연 자신 있게 아이들을 위한 나라는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헬로티비 뉴스 구지은입니다. 금관가야 왕궁의 실체를 찾기 위한 발굴 활동이 수년째 계속되고 있지만 아직 이렇다 할 성과가 없었는데요. 최근 가야 왕궁터로 추정되는 김해 봉황동에서 의미 있는 유적이 최초로 발굴됐습니다. 가야 사찰 건물로 추측되는데 전문가들은 대규모 왕실 사찰이라는 데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만약 추측이 사실로 확인된다면 가야 왕궁터 발굴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장보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가야 왕궁터로 추정되는 김해 봉황동 일대입니다. 주택을 허물고 새 건물을 짓는 과정에서 가야시대 건물의 흔적이 드러났습니다. 작은 돌무더기들이 일정한 간격으로 가로 세로 10m, 정사각형 형태를 이룹니다. 높은 건물을 지을 때 나무 대신 사용된 돌 기초들입니다. 그동안 발굴된 가야 유적 중 하부에 돌을 기초로 사용할 정도의 고층 건물터가 발견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가야 시대에 돌로 기둥을 세운 흔적들이 발견됐는데요. 제 옆에만 봐도 직경 2m 60cm 정도로 이 크기로 봤을 때 최대 20m 높이 이상의 목탑 건물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목탑은 부처의 사리를 보관하는 누각 형태의 탑으로 그동안 삼국유사나 설화로만 전해져 내려오던 가야 불교의 증거가 눈앞에 드러난 셈입니다. 사찰의 목탑지 정도 대형 건물치가 확인된 그런 유적이고요. 유적의 시대라든지 용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지금 타당하게 지금 검증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배층을 상징하는 토기 문양을 가진 유물도 함께 발견됐습니다. 가야 왕궁터로 추정되는 발굴지 바로 옆에서 발견된 유물과 유적을 봤을 때 왕실 사찰이 있던 자리일 가능성도 큽니다. 김해 씨는 이 발굴지를 비롯해 봉황 토성지 주변을 문화재 지정구역으로 확대하고 발굴해 나갈 계획입니다. 가야문화재연구소가 조사하는 구간이 왕궁터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또 이야기해 주는 자료가 되겠습니다. 전체 봉황동 유적 종합정비계획을 지금 수립하고 있거든요. 그럼 거기에 다시 이제 요 성과들을 반영을 해서 저희들이 그 계획을 수립하게 될 것입니다. 그동안 베일에 감춰져 있던 가야 왕궁터의 실체를 밝히는데도 탄력이 붙을 전망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보영입니다. 부산의 일명 뜨는 장소로 주목받고 있는 영도 지역 카페에서 루프탑 영화 상영이 이루어집니다. 카페들이 모여있는 청학동에서 올해 처음 카페거리 영화제가 추진되는데요. 지역을 담을 영화를 만들고 상영작을 뽑는 등 오는 5일 개막을 앞두고 막바지 준비가 분주합니다. 안수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어서 와요 반갑습니다. 아직도 난 뱃사람들의 흔적이 켜켜이 쌓인 50년 된 다방. 탁 트인 바다 풍경. 영도스러움이 잔뜩 담긴 장소가 영화 속 사랑의 무대가 되자 서정적인 감성이 극대화됩니다. 뮤지컬 영화 영도 블루스 속 한 장면입니다. 이 작품은 올해 영도에서 처음 개최되는 청하 카페거리 영화제의 영도 시네마 섹션을 위해 제작됐습니다. 옴니버스 장편 영화로 만들어서 관객분들한테 좀 선을 보이고 싶다 기획을 했고, 그 영도가 갖고 있는 지역성 뿐만 아니라 영도에 있는 아주 독특한 재미있고 아주 독특한 그런 어떤 그 장소나 이런 공간들을 테마로 해가지고 앞으로 한 2편 정도를 더 제작할 생각입니다. 낙후된 지역 곳곳에 이색적인 카페들이 자리 잡으며 새로운 관광 명소로 인기몰이를 하고 있는 영도. 청하 카페거리 영화제는 이 같은 지역의 새 활력에 영화를 접목해 문화를 더하고 지역을 알리고자 하는 주민들의 제안으로 탄생했습니다. 와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이 주위가 지금 이건 좀 고지되고 사람이 접근하기 힘든 곳이었거든요. 근데 카페 4개가 들어오면서 많은 분들이 오시니까 여기서 우리 대표님들하고 이야기해서 카페거리 같은 영화제를 하면 어떻겠냐. 거의 낮이고 밤이고 야경, 전경을 보러 많이 오시거든요. 그러니까 뷰가 너무 좋으니까 오시는 분들이 많이 오십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좋은 뷰에서 영화도 보고. 청하 카페거리 영화제는 오는 5일과 6일 양일간 진행되며 공모를 통해 3대1의 경쟁률을 뚫고 선정된 28편의 단편영화 상영과 감독과의 대화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운영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안수민입니다. 김해공항에서 출발 도착하는 항공기들 중 소음 기준을 넘어선 항공기가 제주공항에 비해 37배 많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토교통부의 전국 공항별 저소음 운항 절차 위반 내역에 따르면 지난 2017년 1월부터 5월까지 김해공항에서 저소음 운항 절차를 위반한 항공기는 모두 375편으로 제주공항보다 37배 많았습니다. 저소음 운항 절차는 공항 주변의 주민 생활권을 위해 이착륙 시 일정 소음을 넘지 않도록 공항소음 방지법에 따라 규정돼 있습니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는 지난 28일 박일호 밀양시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 업적을 홍보하지 못하는 공무원 범위에 자치단체장도 포함된다며, 다만 박 시장이 자신의 SNS가 아닌 선거 종사자의 SNS에 업적 홍보물을 올린 점 등을 고려해 시장직 유지가 가능한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박 시장은 지난해 6.13 선거를 앞두고 재임 기간 3조 4천억 원을 확보했다는 내용을 SNS에 올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지난해 1월 화재로 159명의 사상자를 낸 밀양 세종병원 법인 이사장에게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는 지난 28일 업무상 과실치사와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밀양 세종병원 법인 이사장 56살 손모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8년에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또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1심에서 금고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된 병원 총무과장이자 소방안전관리자 38살 김모 씨, 금고 3년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된 세종병원 행정이사 59살 우모 씨 역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1심 판결에 문제가 있고 양형이 적절하지 못하다는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병원장 성모 씨에 대해서는 당직과 진료를 대신하는 대진 의사들이 병원장 이름으로 처방전을 작성토록 한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경남도 교육청이 지난 29일 중회의실에서 교육인권경영 정책수립추진단 발대식을 가졌습니다. 학교 관리자와 교원, 학부모 대표, 교육 전문직, 인권경영 전문가 등 20명으로 구성된 추진단은 올 연말까지 정책 공론화와 정책 방향 정립, 정책 이행을 위한 지침 등을 마련하게 됩니다. 도교육청은 교육인권경영 추진단을 통해 교육기관에 의한 인권 침해 예방과 인권 친화적인 교육 경영 활동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거제시가 올 연말까지 93억 원을 투입해 일자리 창출에 나섭니다. 9월 2일부터 오는 12월까지 정부 지원 81억 원과 시비 12억 원을 더해 1,270여 명을 대상으로 공공근로와 지역 공동체 일자리, 신중년 일자리 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거제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서민 생계 안정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경남도는 9월 3일부터 이틀간 도청 잔디광장에서 2019 추석맞이 농축수산물 직거래 장터를 엽니다. 이 장터에서는 시군에서 추천한 생산자와 직거래 장터 운영자, 마을기업, 농수축협 등의 판매자가 지역 특산품을 판매, 홍보하게 됩니다. 소비자가 중개인을 거치지 않고 생산자와 직접 거래하는 형태인 이번 장터에서는 과일과 육류, 해산물, 제수용품, 농축수산물 가공품 등 350여 개 품목을 시중보다 5에서 20%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습니다. 경남도는 이외에도 지역 상공회의소, 농협 등과 공동으로 추석맞이 민간기업의 지역 농식품 구매와 선물하기 참여 캠페인을 열 예정입니다. 창원시와 방위사업청 등이 마련하는 유관기관 합동채용 박람회가 9월 3일 창원 컨벤션센터 제1전시장에서 열립니다. 이날 채용 박람회에는 로봇밸리와 대호테크 등 99개 기업이 참가해 상담과 현장 면접을 진행합니다. 또 현장에서는 정부 부처 등의 고용 정보를 제공하는 홍보관과 모의 면접 체험관, 이력서 컨설팅 등 부대 행사도 마련됩니다. 참가업체는 창원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구직 희망자는 기본 서류를 지참하면 현장 면접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뉴스는 유튜브 채널 CJ 헬로 경남 방송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이어서 헬로 이슈토크 전해드립니다.
우리 지역의 이슈 콕 짚어봅니다. 헬로 이슈 토크. 지역의 이슈를 전문가와 함께 심층 분석해보는 시간, 헬로 이슈토크의 김세진입니다. 분양을 앞둔 아파트 단지 내 국유지 부당 취득 여부를 둘러싸고 창원시와 부영그룹이 맞서고 있습니다. 부영이 해명에 나서면서 대치하는 분위기가 형성됐는데요. 오늘 헬로 이슈토크에서는 이번 사안이 지역 부동산에 미칠 영향과 함께 행정적인 내용까지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법률적 해석 도와주실 하귀남 변호사, 도시건축 전문가 유진상 창원대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창원시가 지난주에 주식회사 부영주택을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그 고발 내용부터 좀 짚어주시죠. 그 부영이 아파트 단지 안에 국유지가 일정 부분 있었는데 그걸 자기들이 무상으로 받기로 창원시랑 협의를 했다. 근데 창원시는 그렇게 협의된 게 없고 협의된 것처럼 문서를 꾸며서 우리가 이제 뭐 속았다는 입장이죠. 이제 정확한 표현으로는 관계자 말 그대로 인용을 하자면 부영주택이 사업하면서 아파트 부지 안에 있는 국유지 있었는데 이걸 유상무입을 이제 해야 되는데 돈을 주고 사야 되는데 무상으로 소유권 이전을 했다. 근데 어쩌다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네. 지난해 7월 부영이 국유지를 우리한테 이제 우리가 매입이 아니라 이제 무상으로 증여받았다는 형식의 소유권 이전을 창원시에 제출을 해서 등기 이전까지 마무리를 했어요. 네. 근데 이제 그걸 허가권자인 창원시에서 뭔가 액션을 취했겠죠. 근데 창원시는 이때 조금 위조된 서류로 마치 우리를 속이는 듯한 액션을 취해서 자기가 모르고 넘어갔다. 그래서 이제 고발을 하게 된 겁니다. 예, 창원시는 이런 입장인데 도리어 부영은 유감의 뜻을 좀 밝혔죠. 네, 지금 여러분들 좀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죠. 그 민간업자의 그 대단위 단지에 국유지가 있었는데 네. 어떻게 그걸 무상으로 줄 수 있었는지. 그게 이제 부영 사업 시작이 2005년이에요. 벌써 13년이 흘렀잖아요. 그 아주 긴 기간 동안 이게 뭐 처음에 사업 승인이 오케이 한꺼번에 난 게 아니라 1차, 2차, 지금 3차 협의까지 하고 있는 와중에 네. 굉장히 이제 되게 혼란스러운 과정 중에 이런 이제 실수랄까 이런 게 이제 해프닝이 벌어진 건데 이게 이제 왜 드러나게 됐냐면 부영은 무상취득하기로 이제 계속해서 창원시와 협의를 했었다. 예. 그러니까 우리 무상취득하는 거 맞다 했는데 감사원이 지적이 이제 들어온 거예요. 작년에. 이걸 보니까 국유지를 이렇게 아무 그 근거도 없이 무상으로 준다는 말도 안 된다. 그래서 네. 창원시가 이제 경남도에서 하는 감사에 지적을 받았고, 그러니까 창원시도 자세히 이제 떠들어 보니까 사업 계획 승인 조건에 이제 정확하게 명쾌한 어떤 근거가 없이 네. 이게 이제 넘어간 거예요.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 7월에 등기 이전이 된 걸 보고 이제 화들짝 놀란 거죠. 그래서 이제 부영시 같은 경우는 창원시에서 이제 협의를 해줬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거 아니겠냐 이게 주장을 한 거고, 당시에 작년에 담당 공무원들에게 이제 피해가 갈 수 있으니까 그러면 지금이라도 우리가 그 10억 정도 되나 봐요. 현금으로 지급을 하겠다. 그 국유지 땅값을. 네. 근데 이제 창원시에서 현금 납부가 불가하다고 했기 때문에 사태가 여기까지 온 거다. 우리는 지불하려고 했다. 좀 늦었지만. 그래서 굉장히 유감이다 이런 표현을 했는데 사실 이게 좀 애매한 게 국유지잖아요. 창원시 네. 땅이 아니거든요. 네. 그러면 나라에다 돈을 줘야 되는 거니까 창원시가 그걸 만약에 받으려고 해도 절차가 좀 복잡해져요. 네. 그래서 아마 제가 보기에는 부영에서는 이게 조금 말이 안 되는데 지금 굉장히 급하거든요. 빨리 분양해서 이걸 뭔가를 사용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네. 그런 조바심 때문에 이런 좀 무리수를 띄우거나 유감 표명을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예, 그 해당 부지에 대해서 좀 더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 부지 규모가 꽤 크다면서요? 예, 한 547제곱미터니까 한 180평 좀 안 되는 뭐 적지는 않죠. 네. 이 부지가 위치가 지금 현재 원령 마린시행 아파트의 정문에서 네. 뒤쪽으로 대각선으로 착 있는 부분에 예전에 용수, 배수로, 수로로 쓰던
보통 용수 수로는 주로 국공유지가 많거든요. 네. 국유지죠. 그래서 이게 이제 아파트 건설을 하면서 허가 지역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지금은 그 위 아파트가 다 들어섰거든요. 네. 그러면 지금은 이제 그 공공시설로 쓰이지 않는 공공용도 폐지가 되는 곳이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아파트가 들어섰기 때문에 이거는 회복을 못 하잖아요. 네. 가치가 지금 가치로 보면 한 10억 정도 되니까 이미 뭐 들어선 거 어떡하냐, 그냥 현금으로 어떻게 해결 안 되겠나라는 게 부영 입장이죠. 예, 참 어려운 문제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문제를 좀 더 따져보면 이 부지가 국유지임에도 창원시와 협의 없이 마치 협의를 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서 창원시에 제출을 했다는 거죠. 이게 이제 그 법적으로 따져보면 우리가 보면 그 국토개발법 65조에 보면 어떻게 돼 있냐면 이게 기존에 공공용지가 있잖아요. 네. 근데 새로 개발을 하다 보면 아까 말한 수로 배수로가 아파트 쓰다 보면 그 자리에 쓰면 아파트가 안 쓰잖아요. 그럼 옮겨서 설치할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새롭게 공공시설을 만듭니다. 그러면 새롭게 공공시설을 만든 것만큼 기존 공공시설은 사업 시행자가 관칭이 아닌 사인이면 네. 새로 만든 것만큼 정산해서 그건 무상으로 줄 수도 있다. 이런 규정이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 규정이 있는데 이 기존 용수로 수로의 소유권은 국토부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를 받는데 등기를 그쪽으로 등기를 해주는 주체는 국가인데 이것에 대해서 허가권자는 창원시니까 네. 창원시와 그 앞에 보면 새롭게 공공시설을 만든 것만큼 무상으로 줄 수도 있다고 되어 있으니까 네. 앞에 얼마만큼 부분을 이 부영은 그 부분을 싹 빼고 무상으로 줄 수 있다. 그래서 무상으로 하는 데에서 창원시가 양도협의서를 이렇게 창원시에 해달라 해서 창원시는 그런 줄 알고 도장 찍고 네. 그 서류를 국토부에 제출해서 등기를 받아간 거죠. 그래서 이 부분 어떻게 보면은 창원시가 잘 모르고 네. 이렇게 된 건데 이것은 이제 세월과 기록 부재의 혼선이 빚어낸 결과입니다. 13년의 세월이니까 예. 담당 부서의 담당자가 많이 바뀌잖아요. 네. 법에 보면 무상으로 줄 수 있다고 돼 있으니까 네. 그럼 무상으로 줄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도장을 찍은 건데 네. 사실 그 앞에 규정에 보면 새롭게 공공시설을 설치한 것만큼 그에 상응하는 만큼 무상으로 줄 수 있도록 돼 있거든요. 네. 감사 결과는 뭐냐면 그러면 새롭게 공공시설을 얼마나 설치했는지 이 준 그게 과연 그 새롭게 제가 설치해 준 만큼 갖고 가는 것인지 왜 따져보지도 않고 이렇게 네. 무상으로 줬느냐 여기가 걸린 거죠. 결국은 뭐 담당자가 여러 번 바뀌는 그런 사정도 있었다고 하지만 결국은 안이한 행정의 결과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일정 부분 그런 부분이 있는데 방금 이제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 좀 더 짚어볼 필요가 있는데 네. 담당자가 이제 국토계획법 65조 2항이라는 게 있어요. 이걸 이제 민간이 어떤 시설 새로운 시설을 할 때 그 공공의 소유 이전 받아올 수 있다. 네. 그러니까 내가 새로운 공간을 만들었으니까 이제 국유지를 보상으로 받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이걸 자기들이 이제 오해가 겹친 부분 이런 부분인데 그 오해가 어디서 비롯됐느냐 하면 설마 부영이라는 이렇게 큰 기업이 허위 서류 비슷하게 우리를 그렇게 할 줄은 몰랐다. 그래서 이제 서류 검토를 그렇게까지는 못 봤다는 건데 예. 일정 부분 시의 실수가 맞죠. 네. 맞는데 국토계획법 65조 2항이 정확히 이제 어떤 식이냐면 국어나 하청 등 이제 국유지가 있는데 이걸 이제 단지의 대각선으로 아까 통과한다 그랬잖아요. 이걸 없애고 새로 이제 만들면 보통은 그 대각선보다는 더 많이 들어가요. 아마 네. 부영이 분명히 더 많은 돈을 써서 새로운 도로와 국어를 만들었을 확률이 높아요. 네. 원래 이제 오래된 그것보다 돈이 더 많이 들어갔겠죠. 이제 이랬을 때 그 이제 일종의 기부 체납이 되는 거잖아요. 좀 더 돈이 더 들어가니까. 그래서 그걸 그냥 용인해 주거나 아니면 지구 단위 계획구에서 용적률을 완화를 해줘요. 네. 뭐 200% 용적률인데 우리가 3%를 더 줄게. 너희들이 그렇게 해주면. 이게 국토계획법 65조 2항인데 그걸 이제 조금 악용했다고 보는 거죠. 이제 창원시는. 이제 이게 아주 구조적으로 13년 동안 오면서 구조적인 문제가 이제 크게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도로예요. 네. 그리고 하나는 하천, 그 국어, 물이 흐르는 국어인데 지금 이번에 문제가 된 건 물이 흐르는 국어 아까 100몇 제곱미터 네. 그 부분이고 사실은 이게 도로하고는 이게 좀 연동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보면 그 부영이 2005년부터 사업 논의를 시작했는데 지금 2014년까지 한 10년간 부지를 오염을 정화시키고 뭐 한다고 왁자지껄 하면서 꽤 많은 어떤 것들이 묻혀버렸어요. 그래서 네. 서류 미비되고
그래서 이제 2014년에서야 2차 변경 협의를 창원시가 새롭게 시작했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많은 문제들이 감사원 지적도 받고 그때 협의할 때 공문을 지금 엊그제 이제 열어봤더니 공문 표지에는 아파트 단지를 관통하는 도로는 국경유지이므로 이것을 없애고 이제 무상 기속이 가능하다고 돼 있는데 창원시에서 만든 표지에 내용에는 사실 이게 거의 지금 부영의 사유지처럼 사용되고 있고 자세히 봤더니 검증을 해봤더니 2014년도 그 항공사진 봤더니 담장을 다 둘러쳐서 이미 사유지처럼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건 그 공유지라고 볼 수가 없다 이미. 네. 이제 그런 의견들이 또 있는 거예요. 그 서류의 앞면과 속이 맞지 않는. 그래서 우리는 정식으로 오케이 이렇게 허용을 해준 적이 없다. 이게 이제 창원시 입장이고 부영에서는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속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이제 더 큰 이건 그래도 도로는 협의를 계속 진행 중이에요. 큰 갈등 없이 조금씩 양보하면서 협의를 진행 중인데 문제는 하천 한 필지 기다란 이게 이제 그 국토부 국유지인데 원래 이제 이런 경우 협의를 한 이후에 창원시하고 상호 협의한 이후에 승인 고시 그 다음에 매입하는 정식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그 절차 없이 이제 진행이 된 거죠. 좀 사연이 많습니다. 이렇게 13년 동안. 그러네요. 얼마 전 부영이 창신대를 인수했다는 소식 저희가 이슈토크에서 다룬 바가 있는데 결과적으로 이 문제가 또다시 제기되면서 이미지적으로는 좀 타격을 받은 것 같아요. 부영이. 예, 그렇죠. 부영이 사실 이미지가 최근에 좀 안 좋았던 것을 이렇게 만회하려고 좀 여러 가지 노력을 하는데 다시 또 이게 일격을 맞게 되는 상황이죠. 부영이라는 회사는 그 부동산 특히 이제 아파트 임대 전문 회사인데 전국에 임대 아파트만 21만 가구 이상이 있습니다. 그걸 분양 전환해서 분양 아파트도 한 5만 이상 되는데 굉장히 현금 보유력이 높은 기업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회사의 대표인 이중근 회장이 4,300억 정도의 횡령 배임 혐의로 수사를 받아서 구속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나서 1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습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법정 구속돼 있지는 않고 지금 재판 중인데 이미지가 안 좋잖아요. 그러다가 또 이 아파트가 임대 아파트가 많은데 장유 같은 데에 이걸 분양 전환을 하면서 분양가를 부풀립니다. 그래서 부당 이득을 얻었다 그래가지고 많은 주민들이 소송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미지가 썩 좋지는 않았어요. 근데 최근에 이제 창신대를 인수를 하면서 그 모교인 창신고등학교의 전자칠판 많이 기증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창신대학을 인수하면서 교육 사업에 진출하면서 이제는 좀 뭔가 이미지 쇄신을 하려고 지금 노력하는 중에 지금 이번 사태가 다시 또 오면서 지금 약간 주춤하게 됐는데 빨리 좀 수습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인지 부영주택이 법적인 책임 외에도 도의적 책임을 좀 져야 된다 이런 목소리도 있는 것 같습니다. 부영이 뭐 지역 경제나 저희 나라 경제 이게 담당하는 부분이 워낙 크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도의적 책임을 져야 되는데 지금 현재 제스처로 봐서는 약간 뭐라 그럴까 순수하게 이제 인정하는 자세는 아닌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우리가 그냥 토지를 매입하거나 아주 조그만 주택 설계 하나 할 때도 도시계획 확인원을 띄고 지구단위 계획을 다 일일이 확인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이제 도면을 딱 그릴 때 1cm만 차이가 나도 나중에 이제 공사가 진행이 되면 그게 50cm, 1m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재산 가치나 상대에 대한 피해를 끼치기 때문에 굉장히 예민하거든요. 근데 이 부영은 몇십 년 동안 이런 그 사업을 한 전문가잖아요. 그리고 이제 설령 만약에 그렇게 못했더라도 도시계획이나 지구단위 계획을 수차례 검토를 했을 거예요. 특히 그 검토 중에 국유지가 나왔다. 그러면 이 사업 주체들이 굉장히 예민해지거든요. 가능하면 손대지 않으려고 하고 문제가 될 거면 어떻게든 그걸 피해가든지 정상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하려고 하지. 이렇게 이제 속된 말로 이 선수분들께서 이렇게 실수를 했을 것 같지는 않고 조금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고 그 도의적 책임은 이제 어느 정도 인정한 제스처는 보이긴 했는데 그게 이제 썩 이렇게 매끄러운 형태는 아니었고 그리고 이제 그렇게 제스처를 취하면서도 창원시하고 협의를 하려고 하는데 지금 무슨 문제가 있냐면 부영이 4,300세대 이게 경상남도 미분양의 30% 역할을 하고 있고 창원시 미분양의 70~80%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역 경제 미분양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치는 데다가 지금 거의 다 준공 상태인데 분양률이 4%밖에 안 돼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걸 빨리 사용 승인을 받아가지고 뭔가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창원시의 아킬레스건이거든요. 네. 그래서 약간 제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을 좀 악용하는 면도 있지 않나 이런 느낌도 좀 받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이 문제에 대해서 부영이나 창원시가 주장하는 바가 현격히 다른 만큼 앞으로 치열한 공방전이 좀 예상이 되는데 핵심 쟁점은 이 부영에 이미 넘어간 국가 땅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이 부분 아니겠습니까? 예, 이 사안은 이제 두 가지 쟁점이 있습니다. 우선 나쁜 짓을 한 이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법으로 처단할 것이냐의 형사적인 문제가 있고 네. 지금 땅 이거 어떻게 할 거냐라는 민사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형사적으로는 이 피해자가 누구냐면 국토부거든요. 네. 이득자는 누구냐면 부영이란 말이에요. 네. 가해자죠. 그 창원시에 잘 모르는 창원시를 우회해가지고 그 땅을 그냥 헐값이 아니죠. 그냥 무단으로 그냥 얻은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는 법률적으로 기망에 의한 사기가 됩니다. 예. 그래서 창원시는 직접 피해자라기보다는 국토부가 직접 피해자니까 고발을 한 거고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돼 있으니까 조사해서 뭐 제가 볼 때는 처단이 될 것 같고 네. 두 번째는 이 땅을 어떻게 하냐가 문제죠. 이미 등기가 돼 버렸단 말이에요. 네. 법률적으로 치면 이건 기망 또는 착오에 의한 취소를 해서 국토부가 취소를 하면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다시 국토부로 돌아오거든요. 네. 근데 국토부가 이미 그럴 이유가 없고 이미 이거는 뭐 공용 폐지가 돼서 이미 아파트의 그 어떤 기반 부지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굳이 그럴 일도 없거든요. 네. 그럼 이걸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문제죠. 그래서 그 부영은 이미 이렇게 된 거 어떡하냐. 그냥 현금 받고 해결하자 하지만 현금을 누가 받아요? 창원시가 지금 받을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네. 원래 창원시 땅이 아니기 때문에 네. 그렇다면 국토부도 이미 간 거를 이렇게 다시 또 자기가 받아낼 수도 없는 이런 상황에서 네. 어떻게 하느냐 이런 문제가 남는 거죠.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것은 삼자의 협의를 하면 제일 좋은데 네. 문제는 삼자 협의를 해도 이미 형사 고발했기 때문에 그 결과대로 처리하자 이러면 하세월일 거라고요. 예. 부영은 지금 한시가 급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어떤 권위 있는 심판이 들어와야 된다. 그렇다면 부영 측이 빨리 창원시와 그리고 국토부를 상대로 해서 이게 조정 신청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약식 소송인데 그래서 법원을 향해서 조정 신청을 해서 우리는 대가가 아까 법 조항처럼 새롭게 설치한 그 비용만큼 정산해서 무상으로 취득한다고 돼 있으니까 만약에 새롭게 시설한 공실 그만큼 안 되면 현금 추가 출자를 해서 새롭게 설치하도록 하되 네. 이미 이루어진 소유권 형태는 자기 걸로 확인을 구하고 정산하는 형태로 빨리 이게 법률적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것이 네. 준공을 더 땡길 수 있는 방법이고 이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당장 부영이 이 분양을 앞두고 있어서 분양에도 이번 고발 사건이 영향을 좀 미치겠습니까? 지역 부동산 업계에서는 상당히 영향을 많이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까 네.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분양률이 이렇게 저조한데 우리 창원시의 미분양 가구가 5천 가구가 넘거든요. 네. 근데 지금 부영의 그 가구 수 4,300가구잖아요. 지금 83%가 절대적으로 차지하고 있는데 네. 이게 빨리 분양이 돼야만 우리 미분양률이 낮아지는데 굉장히 걱정하고 있죠. 제가 말씀드린 대로 부영이 적극적으로 두 당사자를 설득하니 협의에 나서거나 네. 아니면 그게 차일피일 미뤄지거나 공무원들이 스스로 손댈 수 없는 위치라면 빨리 법원을 통해서 조정 신청을 통해서 수개월 안에 빨리 해결하는 것이 저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보고 네. 그게 우리 미분양률 해소에 또 부동산 시장에 안정감을 주는 어떤 상당히 그 시급한 과제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이번 사건으로 창원시의 이 행정 관행도 반드시 개선이 좀 필요해 보이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게 행정적으로 그 단순 실수인지 또 다른 문제가 있는지는 이제 수사 진행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되는데 그걸 차지하고라도 네. 지금 전에도 제가 이 방송에서 비슷한 이야기를 한번 했던 것 같은데 창원시 시스템 개선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지금 공무원이 2년에 3년 만에 한 번씩 바뀌잖아요. 네. 그러면 13년 동안 몇 명이 바뀌었겠어요. 거의 3명에서 4명의 공무원이 바뀌었을 거란 말이죠. 예. 근데 지금 쭉 어디서 잘못됐는지 짚어봤더니 서류가 없는 거예요. 예.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그 흔적들이 지금 잘 남아있지 않다는 것 자체가 인수인계가 제대로 안 돼 있다는 거기 때문에 개발업자들이 그런 빈틈을 악용하기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창원시에서 이게 담당 공무원이 바뀌어도 어느 그렇게 장기 사업 같은 경우는 새로운 후임자가 그냥 한눈에 이 시스템을 다 알아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 놔야 되고 그다음에 또 하나 이번에 이제 제가 이렇게 전화해서 이 사실관계 확인을 몇 개 해보다 보니까 네. 건설 도로과나 하천 행정과 이분들이 서로 자기들 일을 잘 몰라요. 근데 도로하고 하천은 나란히 같이 가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협업이나 벽 허물기 같은 것도 좀 필요한 것 같고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자체와 기업의 다툼, 법적인 시시비비와 가려지겠지만 이 과정을 지켜보는 도민의 실망감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이번 사안은 누가 잘못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 창원시와 부영건설 모두 새겨들어야겠습니다. 오늘 헬로 이슈토크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